광안대교에 무정차 요금 부과 시스템인 일명 스마트 톨링이 설치된 지 5달, 통행료 수입은 줄고 미납 차량은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부산 공약으로 해수부 이전을 꼽으며 성과 역시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1호 외국교육기관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영국 로얄 러셀 스쿨 부산 캠퍼스 설립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밤 11시쯤 부산 기장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한밤중 외출한 사이 불이 나 집에 있던 어린이 2명이 또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광안대교에 무정차 요금 부과 방식인 스마트 톨링이 설치된 지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통행 속도가 빨라지고 운전자들도 만족해한다며 성과를 홍보했는데요. 이면엔 통행료 수입은 줄고 미납 차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시설공단에 청구한 광안대교 통행 관련 통계 자료입니다. 스마트 톨링 설치 전후로 통행량과 수입, 그리고 미납 건수와 요금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통행량은 월 평균 333만여 대로 이전에 비해 8만 대가량 줄였습니다. 통행료 수입도 월 평균 23억 원으로 3억 원 줄었습니다. 미납 차량은 3만 8,900여 대에서 26만 1,000여 대로 무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미납 요금도 약 3,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현금 결제가 없어지고 후불 결제로 바뀌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전 등록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들이 후불 처리돼 미납 요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또 현재 사전 등록한 차량에 대해 요금을 100원 할인하고 있다며 이를 수입에 포함하면 감소분은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월 평균 할인액은 2억 원으로 이를 포함하면 실제 줄어든 수입은 1억 원, 연간 12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통행량의 감소가 통행료 수입에 영향을 미쳤고요. 면제 통행량이 증가했다 보니까 저희 이제 통행료 수입에도 감소가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증가한 부분을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후불 미납 건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단은 미납률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 톨링 사전 등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행 할인제를 비롯해 찾아가는 사전 등록과 포상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말까지 4만 7천여 대가 사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안대교는 국시비 등 7,900억 원을 투자해 건설됐으며 오는 2028년 5월 통행료 징수가 끝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세가 대선 이후 얼마나 안정을 되찾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이번 대선을 평가하고 새 정부 전망을 내놨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경실련이 각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새 정부 개혁과제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심판적 성격이 뚜렷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 간 정책 경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념 등에 따른 선택이 두드러졌다고 답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이란 답이 8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력, 정치적 안정에 대한 평가는 낮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산 공약에 대해선 가장 중요하면서도 성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꼽았습니다. 해양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해양 관련 중앙기관이나 기업, 투자기업과 출자기업 간의 부산 이전들을 같이 해서 반면 북극 항로 개척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조성 등은
높은 중요도에도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부산에 100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성과가 저조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부산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과 전망이 낮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현실에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대규모로 짓겠다는 게 이전 정부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서사를 바꾸는 노력들이 그만큼 절실하다. 이번 조사에는 부산 지역 인사 40여 명을 포함한 전국 81명이 참여했으며 경실련은 정당 소속, 정치인은 조사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산 1호 외국교육기관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면서 부산 분교 설립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부산의 관문인 명지국제신도시입니다. 이곳에 부산시가 유치에 나선 제1호 외국교육기관인 영국 로얄 러셀 스쿨 부산 캠퍼스가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들어설 부산 캠퍼스 설계 당선작을 공개했습니다. 캠퍼스 전체를 모던하게 구성한 설계로 기능적 효율성과 공간의 상징성, 그리고 개방형 학습 환경이 눈에 띕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연면적 19,000제곱미터 규모로 전과정 영어로 진행되며 전문 외국인 교사진과 글로벌 커리큘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외국 교육기관은 국제 학교와 다르게 외국 학교의 분교가 부산에 지어지는 그런 형태이고요. 불경 최초로 부산에 외국 교육기관이 지어지는 로얄 러셀이 28년 개교 예정이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초등부터 중등과정까지 총 1,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영장과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미래 인재 육성과 글로벌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첫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1호 명지에서의 시작이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2일 밤 11시쯤 부산 기장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한밤중 외출한 사이 불이 나 집에 있던 어린이 2명이 또 숨졌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진화 작업에 나섰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8살, 6살 자매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3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에 올해 안 부산 이전을 지시하면서 부산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전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정작 부산 내 최종 입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지역마다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2월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해수부 부산 이전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부산 출신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이전 추진은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임대 청사라도 활용해 연내 이전을 마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수부가 부산 어디로 올지가 아직 미정이라는 점입니다. 부산시는 7월 1일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공식 출범하고 청사 확보와 직원주택 특별 공급 등 종합 지원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850여 명 규모의 해수부 공무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공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세종시 해수부 사용 면적은 14,000여 제곱미터, 약 4,300평에 달합니다. 때문에 부산시는 16개 구군 전체에 공문을 보내 임차 가능한 건물 현황 조사에 나섰고 이 결과를 이번 주 내에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수부가 요구하고 있는 면적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충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정지 요건을 할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면 가장 최선이 되지 않을까요? 금주 내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분들은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 건물이 있다면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해수부로 다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역 유치전은 그야말로 총력전 양상입니다.
동구는 북한 공공부지와 복합 항만지구 카드를 꺼내들었고 영도는 해양 클러스터 시너지 효과를, 강서구는 부산신항 물동량 70% 처리, 중구는 해양기관 밀집, 남구는 해양금융과 정주 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구의회가 유치 성명을 발표하며 경쟁은 행정기관을 넘어섰고 학부모들까지 나섰습니다. 공무원이 일하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곳, 해양수산부 정책이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 그 답은 바로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는 해양수산 정책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AI 연구와 첨단 산업발전까지 견인할 해수부 이전 빅 이벤트. 뜨거운 유치전 속에 최종 승자는 어디가 될지 시민들의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한낮 기온이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 질환의 예방법과 처치법 알아보겠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35도에 육박하는 한낮 기온. 전북 지역은 지난달 27일 10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걸 시작으로 특보 상태가 지속 중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0도에 육박하는 열대야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불볕더위에 열대야까지 발생하면서 전북 지역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벌써 40명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증,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치사율이 높아 온열 질환 중에서도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흔한 일사병과의 차이점은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을 하고 땀이 나지 않는 것을 특징적으로 하고 의식, 혼탁 등의 중추 신경계 이상을 특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이 의심이 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무엇보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외출을 삼가는 겁니다. 불가피하다면 가급적 헐렁하고 밝은색 계열의 가벼운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셔줘야 합니다. 특히 폭염이 가장 극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산일 같은 힘든 야외 작업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이 의심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적절한 처치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온열 질환자를 발견했다면 먼저 이제 그늘로 서늘한 곳으로 환자분을 먼저 옮기시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옷도 느슨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부산시는 품격 있는 부산거리 디자인 사업의 대상지로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구간은 도시철도 다대포 해수욕장역에서 모룬대 1길 동측 해변 구간으로 약 1.2km 길입니다. 시에 접수된 4개 자치구의 5개 후보지 중 이곳은 천혜의 자연경관, 10년 만에 복원된 동측 해변 코스로 관광과 해양 레저 개발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안리 해변의 노후된 공중 화장실이 글로벌 관광 명소에 걸맞는 장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세계적 건축가가 참여한 광안리 해변만의 매력을 담은 공중 화장실과 만남의 광장 스탠드 디자인 컨셉이 공개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균형 잡기라는 제목의 공중 화장실 디자인입니다. 안에서는 해변과 도심을 볼 수 있게 설계됐고 밖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이용객들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만남의 광장 앞에 설치될 그릇을 형상화한 스탠드입니다. 중앙에는 공연 무대가 설치돼 있고 스탠드를 감싸는 부분은 쇠그물을 사용해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영구가 내년부터 추진할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
1차 재정비 사업을 앞두고 제안받은 특화 디자인 4가지를 공개했습니다. It would be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whole purpose of a public toilet. And you can see in other places in Japan, public toilets already have become very popular elements for architects to think of, but also elements that can transform that part of the city. 이번에 공개된 건축 디자인은 옛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 시행사가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에 의뢰해 세계적 건축사무소 OMA에서 설계했습니다. 이후 디자인이 최종 결정되면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 1차 재정비 사업비 중 일부를 수영구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드론과 레이저쇼 등 매력적인 콘텐츠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광안리가 대한민국 대표 해변을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비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수영구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 달 중순 디자인을 결정하고 부산의 젊은 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최종 설계안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이 도심 곳곳에 문을 여는데요.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 운영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가 오는 18일부터 관내 공원을 물놀이장으로 운영합니다. 금곡동 천사공원과 만덕동 풀소리공원, 화명동 희망공원 등 기존 6곳을 비롯해 올해 화명동 와석공원 물놀이장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에 맞춰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45일간 문을 열고 평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북구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관리 전문 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현장 안전요원도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는 코로나19로 문 닫았던 물놀이장이 6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9,000제곱미터 규모의 유수풀과 에어바운스, 워터슬라이드 등이 설치되고 대형 텐트 등 편의시설도 마련됩니다.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은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30일간 운영됩니다. 북구와 사상구 물놀이장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월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유치하며 6,000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가 과연 청년 유출을 막을 알짜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국제물류산업단지입니다. 대규모 물류센터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국내 굴재 유통기업이 연면적 19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기업도 4만 1천 제곱미터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해 생산관리와 현장 작업, 배송 등을 담당할 자동화 물류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층 유입 등 다양한 직군에서 최대 6,000개 신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갈증을 해소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물류단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금년 내년에 이것이 완공이 되고 운영이 시작되면은 대단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거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이곳에서 창출이 될 것이고 부산의 청년들을 비롯해서 부산에 정주하는 인구들도 크게 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 일자리는 분류 작업과 현장 운영직 등 체력 노동 중심의 단기 고용이 많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도 한계란 지적입니다. 학생들 관심이 있으려면은 연봉 수준이니까 이제 연봉은 조금 준하거나 조금 낮다 하더라도 저기 녹산이라든가 이런 저쪽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 쪽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교통이 불편한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학생들이 기숙사 내지는 기숙사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이 좀 어느 정도 하다못해 통근버스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충분히 고려 대상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서. 부산시는 물류센터가 첨단 자동화 기반인 만큼 IT와 물류 기술 관련 전문직 채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이 기회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남기 위한 부산시의 전략. 이제는 얼마나 채웠느냐란 숫자가 아닌 좋은 일자리인가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여성보다는 남성, 청장년보다는 노년, 그리고 경제력이 취약할수록 고독사 위험이 높다는 대구시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노년 1인 가구와 청년 취약 가구 등 총 78,3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7.6%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9.3%로 여성 5.5%보다 1.7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9.6%로 가장 높고 장년층 8.2%, 중년층 7.2% 순이었습니다. 거주 유형별로는 쪽방, 여관 24.5%, 고시원 22.1% 등 주거 취약 가구의 고위험군 비율이 두드러졌고 원룸 15.2%, 다가구 다세대 주택 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관계 요인에 따라서는 이혼 14.1%, 사별 10.8% 등 비자발적 단절을 겪은 경우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비율이 높았으며 독립, 미혼의 경우 6.4%로 낮았습니다. 근로 여부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무직자의 고독사 위험군 비율은 17.6%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질병으로 인한 무직자의 고위험군 비율은 22.6%에 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수급자의 고위험군 비율은 31.7%로 비수급자 5.5%에 약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수급 정보와 연계한 선제적 개입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폭염이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왔죠. 무엇보다 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물과 그늘, 그리고 이웃의 안부까지 함께 챙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